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을 아시아 1위 금융투자회사로 키워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꿈으로 보였지만 지금 미래에셋은 실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ETF, 증권, 대체 투자,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최근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키워드는 미래에셋 3.0입니다. 미래에셋 3.0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통금융, 토크나 증권, 디지털 채권, 글로벌 자산관리, ETF, 가상자산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1997년) 증권업계 최고의 영업맨 자리를 내놓고 창업을 선택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창업자인데요. 창립 6개월 만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차가운 현실을 맛봤지만 박 회장은 금리가 30%로 치솟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자산의 95%를 고금리 채권에 5%를 선물에 투자했습니다. 박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남들이 움츠러들던 순간에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9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셋은 고객 자산 1,000조 원을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아카이브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셀러리맨 신화에서 시작해 글로벌 금융그룹을 만든 남자 그리고 미래에셋 그룹의 탄생과 성장사입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자본시장부 김슬기입니다. 미래에셋을 이해하려면 먼저 박현주라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박 회장은 1958년생입니다. 전남 광주, 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재라는 말을 들었지만 인생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주 제1고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춘기를 방황했고 고3 끝 무렵이 되어서야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하죠. 하지만 재수 시절 끝에 197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을 만납니다. 자본시장의 발전 없이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이 말이 박현주 회장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증권시장과 자본시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그는 내외증권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했고 일본 증권시장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자본시장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는 박 회장에게 일종의 훈련기였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죠. 1986년 박현주 회장은 동양증권에 입사합니다. 지금의 유안타증권입니다. 그가 증권사에 들어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동원증권 계열 한신투자자문으로 옮겼고 약 3천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운용하며 자산운용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1989년 그는 영업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운용을 하던 사람이 영업 현장으로 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좌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 회장은 여기서도 결과를 냅니다. 1991년 33세 나이에 최연소 중앙지점장이 됩니다. 그리고 꼴찌 수준이던 점포를 1등 점포로 바꿔놓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이후 압구정지점장, 강남본부장을 거치며 증권업계 최고의 영업맨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셀러리맨으로 남는 대신 다시 창업을 선택합니다. 1997년 6월 박 회장은 회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시작은 1997년 6월 설립된 미래에셋 창업투자였습니다. 지금의 미래에셋 캐피탈입니다. 자본금은 100억 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대한 금융그룹의 출발점이라고 하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는 흔들렸고 기업들은 도산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박현주 회장은 바로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가 만들고 싶었던 회사는 단순한 증권사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미래를 향한 유니크한 투자 철학을 가진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지금 미래에셋의 본질이다. 미래에셋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징적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 고객의 자산을 미래의 가치에 연결하는 회사. 1997년 7월에는 미래에셋 투자자문이 설립됩니다. 자산운용업으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당시 인허가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자산운용업 설립 규정이 완화되면서 미래에셋은 본격적으로 운용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1999년에는 미래에셋 증권이 출범합니다. 2005년에는 SK생명을 인수해 미래에셋 생명을 출범시킵니다. 창업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자산운용, 증권, 보험의 큰 축을 갖춘 금융그룹이 된 겁니다. 미래에셋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98년 12월 출시된 국내 최초 뮤추얼 펀드 박현주 1호입니다. 이 펀드는 만기 1년짜리 폐쇄형 펀드였습니다.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됐는데 2시간 반 만에 500억 원의 한도가 모두 팔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IMF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박현주라는 이름 하나에 500억 원이 몰린 겁니다. 결과도 강렬했습니다. 펀드 설정 이후 증시가 살아나면서 출시 7개월 만에 수익률 100%를 돌파합니다. 1999년 12월 만기 청산 당시 최종 수익률은 95%. 이 펀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국내 대표 운용사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이어 나온 박현주 2호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1999년 12월 박현주 2호에는 약 3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했고 펀드는 2000년 12월 마이너스 44.92%로 청산됩니다. 박 회장은 훗날 이때를 두고 펀드를 청산하던 날 포금하며 통곡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미래에셋을 알렸다면 두 번째 실패는 미래에셋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국내 자산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 시장만 보고 투자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이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2001년 미래에셋은 국내 최초 개방형 뮤추얼 펀드인 인디펜던스 펀드를 출시합니다. 같은 해 디스커버리 펀드도 선보입니다. 그리고 2003년 미래에셋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3억 만들기 적립식 펀드입니다. 당시 미래에셋은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노후 준비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적립식 투자가 익숙하지만 당시만 해도 주식형 펀드에 꾸준히 돈을 넣는다는 개념은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은 은행을 판매 채널로 확보했고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말 인디펜던스와 디스커버리 시리즈 펀드의 설정액은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운용 7년 만에 누적 수익률이 1000%에 가까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000년 4조 원대였던 국내 주식형 펀드 자산은 2007년 말 135조 원으로 커집니다. 이 중 3분의 1이 미래에셋 펀드였습니다. 그야말로 펀드 전성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미래에셋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사이트 펀드를 출시합니다. 전 세계 유망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는 컨셉이었습니다. 판매 보름 만에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비중이 높았던 인사이트 펀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설정 1년 만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고요. 박현주 회장은 2012년 신문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의 역사는 성공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한 베팅, 큰 성공, 그리고 뼈아픈 실패가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미래에셋 성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M&A입니다. 미래에셋은 필요할 때 과감하게 회사를 인수했고 그때마다 판을 키웠습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2004년 세종투자신탁과 SK투자신탁운용 인수가 중요한 출발점이었고요.
당시 SK그룹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금융부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두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탁고를 7조 원대로 키웠고 이후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을 설립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주식형 펀드,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은 부동산, 사모펀드, 채권 등 대체 투자를 맡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습니다. 2012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을 흡수 합병하면서 운용자산을 60조 원까지 키웁니다. 해외에서도 인수는 계속됐습니다.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 호라이즌스,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엑스, 2022년 호주의 시큐리티스, 2023년 호주의 로버어드바이저 운용사 스탁스팟. 미래에셋은 자체 성장과 인수합병을 동시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액티브 펀드 중심에서 패시브, 즉 ETF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이 선택은 미래에셋을 글로벌 ETF 운용사로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미래에셋 운용의 글로벌 ETF 순자산은 360조 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운용사 순위에서도 12위권을 자리했습니다. 과거 글로벌엑스를 인수했을 때와 비교하면 규모가 16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금융업에서 보험을 중요한 축으로 봤습니다. 보험은 장기 자금이 쌓이는 사업인데요. 금융그룹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보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05년 미래에셋은 SK생명을 인수합니다. 인수 사명은 미래에셋 생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인수 금액은 약 1,600억 원, 미래에셋 캐피탈이 지분 97.6%를 인수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이후 변액보험 등 투자용 보험에 집중하며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2015년에는 상장에 성공했고 2016년에는 PCA 생명 인수를 결정합니다. 2018년 통합 미래에셋 생명이 출범하면서 자산 규모는 34조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보험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프레보와 베트남 생명보험 지분 50%를 확보하며 해외 보험 영토를 넓혔습니다. 미래에셋은 운용, 증권, 보험을 함께 갖춘 금융그룹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성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연 대우증권 인수입니다. 대우증권은 국내 1위 증권사였습니다. 증권사관학교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됐고 2015년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매각을 결정합니다. 당시 대우증권 자기자본은 4조 3천억 원대, 미래에셋증권은 3조 4천억 원대였습니다.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단숨에 국내 최대 증권사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입찰에서 미래에셋증권은 2조 4천억 원을 써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KB금융지주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43%를 2조 3,205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 M&A로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7조 8천억 원대 초대형 증권사로 탈바꿈했는데요. 2016년 미래에셋 대우로 사명을 바꾸고 같은 해 기존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합병합니다.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됐고 2021년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발행업 사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13조 4천억 원대로 국내 1위입니다. 또 미국, 유럽, 남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1개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인도증권사 최혁한 인수도 마무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2027년부터 글로벌 사업에서 세전이익 5천억 원 이상을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당장 2025년에만 글로벌 사업에서 4,981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기존 목표를 조기 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 창업 당시 함께했던 멤버들은 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재상 회장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박현주 펀드,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등 주요 펀드가 그해 시기에서 나왔습니다. 2012년 그는 도령 그룹을 떠납니다.
이후 K클라비스를 설립해 독자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창업 멤버 중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중심 체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1997년 자본금 100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그룹이 운영하는 고객 자산은 100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창업 28년 만의 성과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을 아시아 1위 금융투자회사로 키워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꿈으로 보였지만 지금 미래에셋은 실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ETF, 증권, 대체 투자,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최근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키워드는 미래에셋 3.0입니다. 전통금융에 디지털 자산을 결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행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입니다.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 때문에 증권사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이 보는 기회는 명확합니다. 코빗이 가진 원화거래소 라이센스, 미래에셋이 가진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이미 홍콩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은 디지털 금융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공식 채권 결제 인프라인 CMU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홍콩법인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홍콩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디지털 자산 리테일 라이센스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MTS를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 3.0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통금융, 토크나 증권, 디지털 채권, 글로벌 자산관리, ETF, 가상자산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최근 미래에셋을 가장 뜨겁게 만든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등이 함께 스페이스X와 xAI에 약 1조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 투자자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투자는 미래에셋이 아니면 쉽지 않았다. 그만큼 오너십과 투자 철학,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모두 맞물려야 가능한 투자였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xAI는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둘 다 미래 산업의 가장 뜨거운 축에 있었고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미래에셋의 성구안이 돋보였습니다. 자본금 100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 IMF 외환위기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금융벤처. 이 회사는 28년 만에 고객 자산 1000조 원을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그룹이 됐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셀러리맨의 신화에서 시작해 한국 자본시장의 지형을 바꾼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미래에셋은 또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될까? ETF 다음 성장축은 AI 자산관리일까? 스페이스X 투자는 미래에셋의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될까? 그리고 박현주 이후의 미래에셋은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에서도 지금의 승부사 DNA를 이어갈 수 있을까? 미래에셋의 아카이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고한 미래에셋 3.0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희 더벨도 미래에셋이 써내려갈 다음 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